이재정의 70.5. 벌써 겨울입니다. 우리가 가을을 놓쳐버렸나요? 여러분 첫눈 마음껏 즐기셨나요? 여기 채다 즐기지 못한 가을은 이 가을 남자들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변들이 있나 순서입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네, 이재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죠? 여러분하고 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간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득이 우리 변호사님들 3명이서 모여서 하느라고 부득이 재판 일정들을 맞출 수 없어서 녹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댓글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요. 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팟캐스트 적합형 방송을 맞이하실 수 있겠네요. 옆에들 와 계시는데요. 제가 오프닝 때 이런 변들이 있나라고 소개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이런 변이 있나가 코너명입니다. 근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걸 자꾸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제가 의식이 되나 봐요. 이런 변이 있나 코너를 채워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이광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철입니다. 예, 박주입니다. 아유, 여기 와서 지금 신문을 보고 계시네요. 박주민 변호사님. 지금 다른 데 넋을 놓고 계셔서 방송에 집중을 못하고 계십니다. 다 방송 준비 때문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미리 하셨어야죠. 안팎의 구별이 없는 방송은 여전하군요. 방송 준비는 아니, 미리 이게 하셨어야죠. 좀 치부는 좀 가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다 말씀해 주시면. 가릴 치부는 제 치부? 제 치부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들이 많아서 실은 저희 이런 변이 있나가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룰 필요는 없지만 특히 법률적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말 2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유독 오늘이 더욱. 네. 예. 매주는 아니고 매회 너무 다룰 게 많은 지금 상황이 돼서. 네. 일본인, 서울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일본인 기자가. 네. 이제 예전에 제가 한겨레 21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한국을 좀 평해달라. 서울에 있는 이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근데 이제 일본인 기자가 한국을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다. 다이나믹 코리아. 예. 캐치프레이즈로 홍보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다이나믹이 아니고, 이제 일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이제 좀 나라 자체가 좀 정적이고, 또 거기도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무슨 일반 국민들하고 사실 정치가 조금 분리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일하는데,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대형 사건들이 터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은 좀 부정적 언급이 들어가 있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평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뭐 갈등 있는 당사자들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지금의 그 다이나믹은 좀 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제대로 된 갈등과 논쟁들이 있는 사회 같으면 얼마나 활기차고 좋아요. 다른 측면에 이긴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예, 지난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NLL 대화록 여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석규 의원 공판도 또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저 멀리 지방 이야기도, 지금 묻혀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또 다른 사찰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원 재판 관련해서 추가 공소사실이 드러나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공소장 변경 그렇죠.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아니 아까 우리 다 정한 거 아니에요? 아이 참. 화이팅! 방송에 부적합해서 죄송합니다. 박주민 화이팅! 예.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순번 1번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재미가 없다. 아니 자기가 까이면 재미없다 그러고. 저 얼굴 빨개진 거 안 보여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이슈가 가장 먼저 뭐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 얘기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안 받아줘요? 역시 전문 방송인과 아마추어 방송인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정치자분 여러분들. 예, 뭐 박주민 변호사님 특정인을 제가 지목하면 안 되겠지만 박주민 변호사님만 좋아하시는 그분 있으시잖아요. 홍모 씨. 오늘도 박주민 변호사를 아마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정원 재판 관련해서 뭐 워낙 지금 우리나라에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채다 못 챙겨 들으세요. 근데 이 이슈만큼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122만 건. 예, 엄청난 숫자죠. 예. 한 건 한 건 자체가 범죄 행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한 건 한 건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행위인데 122만 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회자되고 있는데요. 박주민 변호사님 간략히 한번 정리해 봐 주시죠. 예, 뭐 역할을 아까 나눈 대로 제가 어떡하냐. 사실 지난번에 5만 5천여 건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수사팀장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팀장이 그 공소장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지시를 불이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받았었고 항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근데 뭐 국정감사에 나와서 윤석열 팀장이 그 당시에 배경과 이런 것들 다 얘기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놀라고 분노를 했었습니다. 공분했었죠. 예,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팀장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포기하고 그것과 이제 거의 교환하듯이 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었고요.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공소장 변경이 지난번에 있었고요. 그 변경이 있은 이후에 검찰이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0명을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썼던 계정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무려 122만여 건이 새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 50만여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0만여 건에 대해서는 그냥 선거가 아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이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어젯밤에 밤 9시경에 이제 법원에 넣게 된 겁니다. 예, 어젯밤이라고 하시면 지금 목요일 녹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금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추어 방송이 수요일 밤에 하게 된 겁니다. 밤이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왜 밤에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 공소장 변경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결재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밤에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됐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사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수사팀 검사들이 전원 사표를 내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이거 안 해주면 결제 안 해주면 예, 예. 출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후일담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 사실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아니 단순한 네. 비교인데요. 5만 건의 윤석열 팀장이 어쨌든 직을 내놔야 했습니다. 122만 건이길래 산술적으로 머리에 떠올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받을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도 용기를 냈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소장 변경 조금 어렵게 예.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이광철 변호사님. 공부 제대로 하셨나? 여기 완전 디스 방송입니다. 디스 방송. 이재정에 의한 이재정을 위한 이재정만의 디스 방송. 요새 자꾸 밑에서 이렇게 반역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예, 뭐 괜찮습니다. 네.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처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A의 사실로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되었을 때 그 A의 사실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 그 A의 일정한 연관이 있는 B의 사실을 A의 사실에 붙여가지고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기일에 심리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같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은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철회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소장의 내용이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A와 B가 아무렇게나 어떤 사실이 다 되느냐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물어봐서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애초에 원세훈의 그 국정원을 조직을 통한 대선 개입의 어떤 그러한 사실들은 이제 오늘의 유머를 중심으로 해서 밝혀졌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트위터 5만 건과 이번에 120만 건이 그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봐서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 5만 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직선거법상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그 개입행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행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혹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머지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이 이미 그 행위시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자칫하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소장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박재현 변호사님 조금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형사 사건이 시작될 때 공소장이라는 걸 법원에 검찰이 내면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냈던 공소장에서 빠진 사실이 있네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를 하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 변경이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냈었던 공소장에 적혀 있었던 사실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 공소장 변경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공소장 한 장 내놓고 나서 나중에 뭐 연관 없는 사실까지 막 다 붙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한계를 두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5만 5천 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할 때 새누리당 쪽에서는 무슨 반론을 제기했었냐면 오늘의 유머를 전담한 팀은 5팀입니다. 근데 이 트위터를 담당한 팀은 3팀이에요. 5팀하고 3팀이 부서도 다르다. 근데 어떻게 이게 연관성이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수사부서가 다르니까? 네, 실행부서가 아예 다른데 이걸 어떻게 같은 엮냐? 기관 내에 실행부서가 라고 얘기를 다르니까. 했어요. 근데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이게 다 묶여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 쪽에서 그 DVD 제작이라든지 또는 뭐 지시를 했다. 보훈처나 이게 다 지금 국정원이 좀 핵심적인 센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정원이 원장이 지금 3팀, 5팀에도 다 지시를 했고 그것에 따라 움직였다. 더 넓혀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정원이 진짜 사이버사령부 쪽에 또는 보훈처에 이게 다 원세훈을 정점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시효가 6개월인데요.
그러니까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소가 되면 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세훈을 정점으로 해서 이걸 다 연결할 수 있다면 사이버 사령부든 보훈처든 다 지금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해요.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또 이제 말씀을 좀 받아서 드릴 말씀은 이제 원세훈의 정점에 있다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저도 지난번에 이제 그 원세훈 공판에 이제 증인으로 소환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의 초점은 그것이 원세훈의 지시하고 무관한 각 직원들 개인의 일탈행위다라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원세훈 이에 누군가 절대자 한 분이 또 계신다. 이제 저는 그런 점들이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의 조직 개편과 이 대선 개입에 이르기까지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을 쭉 한번 환기시켜 보면 금방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요. 2009년 2월 달에 원세훈이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권력층 집권층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뭔가 열심히 일해보자 이제 이런 것으로 당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다음에 2달 뒤에 4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대북 파트를 맡았던 3차장실이 심리전단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심리전단 지금 최근에 작년 대선 개입 과정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게 76명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댓글을 달았다 이제 이게 밝혀졌었는데 그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제 크게 완패를 하고 나서 2011년 4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3차장에 이종명이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근데 이종명이 누구냐면 그 전직이 합참에서 대북 심리를 담당했던 육군 소장 출신의 인사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육군 소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 2개여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바로 전역하고 국정원 차장으로 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국정원장으로 오든지 장관급으로 영입되어 오는 것이지 국정원 차장이면 사실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더군다나 국정원 차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그런 직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그리고 이종명이 3차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3차장실의 역할과 지위가 바뀌어서 심리전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뀐 점을 감안해 보면 바로 이러한 원세훈 임명 이후에 국정원 3차장실의 어떤 조직과 기능의 변화 그리고 그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 이후에 굵직한 2가지 사건이 밝혀지는데 그게 바로 반값 등록금, 차단문건, 박원순 제한문건이 2011년 6월달, 11월달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2012년 대선 때 이 김하영이 역삼동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어서요. 이런 일련의 국정원 3차장실의 조직과 인적 구성의 변모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이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 앞으로의 권력 어떤 집권을 염두에 두고 3차장실을 대거 조직을 바꾼 것으로 우리들이 추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원세훈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저는 하수인으로 보고요. 그 이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또는 그런 정치적 세력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될 조금 중차대한 문제라는 게 확인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지금 판사님께서 그 공소장 변경을 허락했다는 게 어떤 예단을 보였거나 어떤 판단이 추측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볼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 사건의 본질은 상식적인 누군가가 바라보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취지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재확인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정말 저는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의욕을 갖고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팀장이 튕겨져 나간 뒤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의해서 불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사표불사를 외쳐가면서 이렇게 한 정말 그 수사팀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는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충분히 제2, 제3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난
8월 달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는데 김하영이가 작년 12월 11일 달에 역삼도 오피스텔에서 적발되었을 때 문을 안 열어주고 한참 동안 버텼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안에서 자기 노트북 파일에 187개의 선거 개입 파일을 영구 삭제했고 그 부분을 국정원 본부에 보고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날 정말 어떻게 참 저로서는 천우신조라고 해야 될 것이 그때 김하영이 오늘의 유머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유머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선 개입했던 부분들을 싹 다 지웠는데 네. 그날 하나 안 지운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김하영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유머의 개입 공작을 저기하는 내용의 파일을 첨부 파일을 받아서 메일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열어보면 네. 첨부 파일 열어보면 그거를 딱 클릭하면 임시 파일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 컴퓨터의 어느 특정한 부위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려면 예.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이든지 폴더를 그렇죠. 지정해서 해줘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찾아가서 그걸 볼 수 있는데 김하영이 그때 그걸 임시 파일로만 보고 예. 그걸 그냥 그대로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파일을 저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오늘의 유머 개입 공작했던 그 파일이 그 김하영의 노트북 어딘가에는 임시 파일로 저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난리가 나고 나서 김하영이 그 12월 작년 10일인가 11일 날 역삼 오피스텔 안에서 열심히 187개를 예. 영구 삭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자기 머릿속에는 임시 파일 얘기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네. 거죠. 그거를 갖고 그냥 와 이제 완벽하다 하고 그 노트북을 수서경찰서에 그것도 하필이면 권은희 예. 과장한테 줬는데 그게 포렌식에서 임시 파일이 밝혀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국정원 수사의 거대한 시작은 바로 그 임시 파일 하나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거를 권은희 수사과장이 발견을 해냈고 그것을 결코 이건 묻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수사했고 검찰에 넘겨서 최동욱, 윤석열이 지휘하는 그 수사팀에게 갔길래 네. 정말 여기까지 이 문제가 왔던 것이어서 정말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거대한 파노라마 같은 그런 감동과 이런 예.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여하튼 이 진실은 수사팀, 가릴 수가 없다는 걸 네. 결국 보여주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점에서 정말 수사팀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임시 파일에 저장돼서 갈 곳을 몰라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진실들이 우리 앞에 정말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두 변호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언뜻 느끼셨겠지만 검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바로 그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그 검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수사에서 누가 범인인지 다 알고 있고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지라도 이걸 기소를 해야지만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밥상 위에 올려놔야지만 이걸 정말 도마지를 칼질을 어떻게 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 건지가 비로소 법원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가 되는 건데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검찰이 뭐 수사를 조금 일부러라도 소홀해서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법원에 무시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심판대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자유도 없는 거죠. 여기서 근데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니까 검찰이 새누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검찰이 잘하고 있지 않냐. 특검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 1차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팀장이 자리를 잃었죠. 그리고 지금 2차 공소장 변경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에 이루어졌었던 122만 건을 추가하는 과정에서도 뭐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수사검사들이 사표까지 각오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특검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뻔뻔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런 외압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언론에서 보면 뭐 결제 라인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그분들이 뭐 소위 정상적이라면은 정상적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은 결제 라인에서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공소장 변경을 못할 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란 것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이미 특검의 필요성을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특검은 무용하다. 이 논리가 정말 허구적인 게 사실 문제의 본질은 그 지금 잘하고 있는 수사팀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 외압의
그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그런 수사 해협을 거두어낼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해가지고 임명하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하게 하되 지금 그 수사팀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동안 기존의 국정원 수사의 노하우와 그런 그렇죠. 역량들 그리고 열정들을 인정받은 검사들을 그 특검팀에 유지하고. 파견시키고 그리고 특검은 수사의 외압을 받지 않고 그 수사팀을 열심히 수사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해서 결과들을 이끌어내준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오히려 지위에 혼란이 있을 거다. 수사지휘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강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면 사실 수사지휘의 혼란은 피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도 높이면서 할 수 있겠죠. 저희 잠시 그 말씀 나온 지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특검 얘기 저희 청취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고요. 우리 뭐 검사도 있는데 특검이 매번 도입되기도 하고 뭐 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궁금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아,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특검합니다. 이 특검이 대체 뭔지. 우리나라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했고 우리는 매 고비고비마다 특검을 도입하니만이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또 특검을 통해서 뭐 사실들 덮일 사실들이 밝혀진 예도 있었어요. 대체 우리 사회에서 특검이란 건 어떤 의미가 있고 법제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분이 특검 전문가이신가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특검 전문가. 제가 특검 전문가니까 역할 분담상 제가 특검 전문가. 예, 우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로서는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네.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입을 하게 됩니다. 특검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할 때마다 법을 새로 만듭니다. 예. 뭐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검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이었는데요. 그 특검을 위해서 그 내곡동 사저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이라는 걸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매번 만들게 되고 지금까지 약 한 10번 정도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특검이 있었는데 특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크게 이렇게 성과를 낸 특검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특검조차도 주로 이제 특검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 본인의 어떤 비리나 어떤 권력형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겨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었는데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특검과는 좀 달리 특검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이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통합당인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2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1명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좀 다른 특검과는 달리 좀 과감하게 수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네. 뭐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수사 협조나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많은 또 성과는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특검을 하자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특성상, 즉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검찰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의 특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특검을 지금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이제 특검을 하게 되는 건데 현재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쪽,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특검에 관련된 TF팀을 하나 만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TF팀에서 이 특검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에 이쪽이 합의된 특검안이 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약간 뭐 논의 과정이 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검의 대상 사건을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것이냐. 요게 지금 좀 약간 쟁점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조직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뭐 굳이 특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겠죠. 뭐 특검이라는 게 뭐 전지전능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외압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들 동의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검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희망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희망. 괜찮았습니까? 워딩 좋았어요. 저도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외웠어요,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전망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적어도 앞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예산안과 연계해서라도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고,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 두자는 안과 함께 특검을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국회가 존중해서 국회가 합의해 오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말장난 같은 말씀을 남기시자마자 개혁특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국정조사 제안 덥석 새누리당이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무슨 새누리당이 다 그냥 물타기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국면에서 뭐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일 명분도 없고 결국은 이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등의 어떤 또 그리고 국회의 의사일정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가능성은 0%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 주관적인 희망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늘 얘기하지만 그 소중한 집권 1년 차를 이 문제로 다 허비하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렇게까지 되면 이거 대선 무효 아니냐? 이런 여론도 사실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번에 5만여 건 댓글 트위터 글을 밝혔을 때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일면에 그걸 올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살피셔서 차라리 이렇게 된 마당에 권력의 외압이 없는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대선 개입에 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털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선례를 좀 남기시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앞으로도 남은 대통령 4년의 임기 동안에 어떤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거라는 그런 정말 좀 제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이강철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지금 대선 개입 부분만이면 저는 새누리당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못 받아들이게
되려면 못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왜 말이 안 되지? 못 받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못 받아들인다고 예측을 하시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수사 외압 부분이 들어갔을 때를 전제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사 외압 부분이 왜냐하면 전 정권의 일이다. 국정원인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전 정권의 일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까지만 그렇죠. 한다면. 그것까지. 근데 아마 이광철 변호사님도 그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수사 외압 부분까지 들어가면 NLL 유출부터 시작해서 이 수사 방해라든지 물타기 하려고 했던 거 수사팀에 대한 외압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아마 이건 현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부기 때문에 100% 못 받아들일 겁니다. 아무튼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제 수긍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더 이상의 이 문제로 나라가 공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소모적인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저는 귀착된다고 보고요. 이 야당이라든지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무슨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것도 아닌 다음에야.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건지 모르겠지만 저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참여연대가 개최했던 거리 행진 과정에서 대선 불복과 대선 무효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에게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께서 지금 우리로서는 진상규명과 특검 관철에 고를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참여연대 입장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랬던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절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시민사회가 대선 불복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좀 수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서 정부가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그 결과 나오면 엄청난 숫자의 트위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SNS의 경향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지금 차라리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더 확장할 건 아니다마는 만약에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특검을 받아들이는 액션과 반대급부로 거기에 있어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면 또 특검이 실질적으로 무용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상시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상설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검찰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논의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그런 논의가 왜 나왔는지도 연결시켜서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논의를 해볼까요? 이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순번 2번. 순번 2번. 순번 2번. 조명균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또 안보정책비서관인가요? 두 사람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고 문재인 의원은 불기소가 됐죠. 지난주였나요? 이 건 관련해서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라는 식의 워딩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수업에 들어갔죠. 그럼 자, 정해진 대로 그럼 제가 그건 말씀드릴까요? 순번 2번은 순번 2번. 전문가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2007년 10월 4일 날 평양의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기록한 이제 대화록들이 있었고 이제 이 대화록이 한쪽에서는 폐기 논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유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컴팩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폐기 논란은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이제 녹음을 해온 것들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제 이걸 1차분이라고 하죠. 1차분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듣고 이게 좀 내 기억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실제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 다시 검토해서 꼼꼼하게 한번 해봐라. 이런 이제 그 지시를 이지원을 통해서 내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녹취록과 대조해가지고 다시 그걸 수정한 2차본이라고 하죠. 이 2차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본과 별개로 그것을 종이에 풀어가지고 적어가지고 국정원에 보냅니다. 후임 대통령이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1급 비밀로 보관을 해서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차, 2차 국정원본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1차본은 당시에 청와대 이지원에 등록이 돼 있었고요. 2차본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기록관으로 가지 않고 봉화마을로 내려간 이지원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본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렇게 1차본을 그리고 1차본은 이제 올렸다가 사실은 삭제가 아닌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지원에 있는 것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표제부만 이렇게 삭제한 거고 내용은 그 자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복구해낸 거죠. 복구가 아니라 그걸 발견해낸 거죠, 검찰이. 그래서 검찰은 그 표제부를 삭제한 것, 이관 대상에 제외한 조치를 대통령 기록물 그 폐기로 보아서 이번에 기소를 2명을 이제 기소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폐기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수사 결과에 발표를 해서 이번에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다른 대화록 유출 논란은 뭐냐면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기록관으로 대화록이 넘어간 것은 아닌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원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국정원본을 작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입수해가지고 돌려보고 나서 10월 달에는 정문원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근데 그 논란을 쭉 거쳐서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둔 12월 14일 날 부산 서면 유세에서 김무성 의원이 그 대화록을 줄줄줄줄 읽어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최근에 이제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서 당시의 찌라시와 정문원 의원의 보고 등을 종합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읽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변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이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 발췌본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발췌본이 작년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뭐 유출되고 그랬었는데 그 발췌본에는 없으나 원본에만 있는 그게 이제 그때 그게 뭐냐면 저항감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시에 김무성이 12월 14일 날 읽었던 유세 내용을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날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부분의 저항감이라는 용어는 발췌본에도 없고 오직 원본에만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췌본을 본다거나 원본을 보지 않고는 이것을 줄줄 읽어 내려간 내용 자체가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한 한편에 12월 14일 이전에 12월 10일경에 권영세 의원은 당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우리가 대화록을 입수했는데 국정원이 까주면 좋겠는데 안 까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수했는데 뭐 이거는 컨틴전시 플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녹취록으로 이제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찰이 대화록 폐기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무성과 정문원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실제로 우편 발송을 했다가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니까 김무성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고 그런 쇼를 해가면서 김무성은 출석해서 나는 대화록 원본을 본 적은 없고 찌라시와 정문원 의원의 보고를 통해서 그냥 읽어 내려갔다고 했는데 막상 그 뒤에 출석했던 정문원은 나는 김무성 의원한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그렇게 물어오길래 확인만 해줬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이 결정적으로 맞지 않은 게 올해 6월 달에 정문원 의원이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김무성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야, 그 말 어떠냐? 맞는 거냐 해서 자기가 상세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김무성 의원이 야, 이걸 선거유세에 써도 법적으로 문제 없겠냐? 그랬더니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서울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문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진술을 이번에 바꿨는데 뭐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멀쩡하게 국정원본에 살아있고 봉화 2조라도 남아있는 대화록을 폐기했다고 지금 검찰이 2명을 네. 지금 기소를 했고 사실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죠. 기소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화록 유출 논란에 관련해서는 지금 김무성 의원의 그런 찌라시 발언 그리고 정문원의 이런 말 바꾸기를 검찰이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그 수사 발표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잡아, 실행을 한 것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 2명은 기소를 한 거면은, 지금은 사자여서, 우리나라 형사권의 대상이나 소추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심판 대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나 똑같은 그렇죠, 거죠. 사실은. 왜 이런 정치적 무리한 수사를 썼을까요, 검찰이?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라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수사 발표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서 좀 짜증났던 부분이 첫 번째는 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그 국정원본하고 지금 폐기했다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그 2차본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의미한 차이. 근데 이번에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는 유의미한 차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이렇게 확인해 줬죠. NLL 포기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포기한 적이 없다. 이거 상당히 좋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걸 확인해 준 건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미쳤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정문원 의원은 분명히 자기가 의원직을 걸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의원직 안 걸고 계시고요.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NLL 대화록을 국정원이 공개했을 때 국민 여론이 이거 포기한 거 아닌데라는 게 더 많자 남재준 현 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거 NLL 포기한 거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럼 남재준 원장은 뭡니까 도대체? 이 남재준 원장이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요. 북한의 이론일을 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북한의 이론 얘기를 현 원장이 해준 거예요. 네. 굉장히 종북적인 행동을 한 건데 이 원장을 그대로 두는 건 또 괜찮은 건가. 이런 것들도 좀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수사에서 그 수사 결과 발표에서 법리를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조차도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1차본이 어쨌든 표제부를 날려서 삭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그 검찰이 그거를 그 1차본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봐서 지금 이제 기소를 한 건데 그러면 뭔가 숨기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삭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 대통령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국정원에 그것을 후임 대통령이 참조하도록 남겼는가? 아니 그걸 삭제하려면 국정원본도 없애야 된다. 물론 새누리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사 결과 발표 다음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있는 것을 폐기하기는 당장 논란이 있을 것이어서 그건 감히 폐기 못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가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 후임 대통령이 참조하라고 보낸 것은 1월 2일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전에 12월 달에 이미 대통령으로 선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그 검찰이 정문원에 대한 그 작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 고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문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의 발표에서 그 국정원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낸 회의록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후임 대통령이 참조하라고 보낸 거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사 발표를 하면서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걸 왜 국정원에 보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 이런 식의 말장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문서에 초안을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안을 잡다가
요즘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다 하기 때문에 뭐 하면 다 삭제로 해가지고 다 없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서를 출력해서 초안을 잡았는데 그 문서에 수정을 해갖고 또 다른 하나 문서를 만들어내면 그 문서의 의의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 앞에 수정 대상이 된 것들은 다 없애는 것이 맞죠. 예. 검사들도 공소장 작성했다가 뭔가 잘못돼서 결제받으러 갔는데 야 이거 틀렸어. 이거 부장한테 지적받고 그렇죠. 고치면 예. 그거를 보존하나요? 그것도 사실 공공기록물인데. 그렇죠. 그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문서 파쇄게 버리고 다 없애고 해가지고 다 보안 강조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의 그런 지금까지의 문서 생성 관행들도 모두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 사학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학의 뭐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출되고 나서 이제 교육부에서 관선이사 파견되고 나서 다시 정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사들을 파견하고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인데 그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학교의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로 바꾸는 과정에 이제 회의록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라서 그 안에서 뭐 학교를 지금까지 뭐 이른바 민주이사들 뭐 해가지고 변영윤 선생님 그다음에 그 한국사 고대 교수하셨던 분 누구 갑자기 생각이 무슨 교수님 있는데 강준만은 아니고 예, 무슨 한국사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총장으로 다 가셔가지고 뭐 김성원 농림부장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민주사학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아니 학교를 말이야 교주한테 돌려줘야지 그게 뭐 빨갱이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막 발언들이 아마 이제 그 회의 과정에 적혀 있었나 봐요. 그 이제 녹음을 해놓은 게 있었고 거기에 바탕해갖고 회의록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사분위 홈페이지 가서 그 회의록을 보면 무슨 안건 하나 적혀 있고 뭐 그 의원들이 논의했음 결론은 이런. 맞아요. 이런 것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네, 단어 몇 개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국회 그 상임위 과정에서 그게 밝혀져가지고 녹취록 있으니까 그 녹취록을 내놔봐라. 그랬더니 교육부가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정식 회의록에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때 고발 대리인이 돼가지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그 사분위 위원장이었던 이유근 위원장을 비롯해서 사분위 위원들을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12월 달에 검찰이 그걸 각하처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속기록은 회의록을 만들기 위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의록으로 만들어진 이상 속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각하했던 거예요. 그런 검찰의 그런 논리와 이번에 그 기록물 폐기에 관한 수사 결과 과정에서 논리를 비교해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앞에 특검하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정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찰권의 정립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방송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그간의 지도자들은 하지도 않았던 일을 스스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사초의 중요성을 스스로 역설했던 분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분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돼서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최근이고 그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좀 정통 있는 어떤 전문가께서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작성 중인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기록 관리를 연구하고 관련해서 체제를 계속 수립하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도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올려놓으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사실은 전에는 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뭔가 NLL 포기 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없애기 위해서 삭제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오히려 보안상 이유 아니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든 폐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 30년 후에 공개가 되니까 그렇게 공개되는 걸 좀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또 이유를 대는데 아니 30년 후에 공개가 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을까요? 도무지 좀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형사사건 다룰 때 항상 그 범죄 동기 부분을 따지잖아요. 약간 불분명하다. 이 사람이 그런 동기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잖아요. 살인사건이 벌어져도 이 사람이 살해의 동기가 있었냐 없었냐. 근데 지금 이 동기 부분 폐기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폐기의 동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하고 있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보실 때 참 고개를 진짜 갸우뚱거리는 그런 수사 결과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검찰 스스로 자기네들을 자꾸 바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검찰이 있는 반면에 지금 약간 좀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헷갈려요, 요즘에 검찰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조직에 가나 네. 좀 괜찮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못된 놈 다 이렇게 있듯이. 예. 제가 보기에 저 검찰은 주로 저 공안 파트 쪽에 못된 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공안부에서 또 고소 들어오나요? 네. 전 아닙니다. 이 방송의 법률적 대표자는 이재정 변호사님이시죠. 어떡해. 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변 3명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중에 어떤 분류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좋은 건 이재정 변호사님이 다 하시고 저하고 박주민 변호사님은 나쁜 거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는 그러지 않을래요. 아니요. 저는 이제는 나쁜 놈, 이상한 놈. 예쁜. 네. 근데 이건 주변에 나쁜 남자가 요즘 대세인데 좋은 걸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이상한 남자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영양가 없는 얘기들은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들끼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틀어주시죠. 네, 잠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정리했습니다. 저는 좋은 놈. 요즘은 나쁜 사람이 대세라고 그래가지고 나쁜 남자가 대세라서 박주민 변호사님이 나쁜 놈 하시기를. 아유, 제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한 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했습니다. 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3명이 방송하고 있는 여기는 이재정의 70.5. 그러면 이런 변이 있나가 아니라 이런 놈이 있나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재정의 70.5 이런 변이 있나 코너 안에 이런 놈들이 있나 듣고 계십니다. 예, 계속 한번 말씀 나눠보죠. 네. 순번 3번으로 옮기기 전에 또 마무리 또 몇 가지 말씀을 더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좀 노래 나가기 전에 그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 비슷하게 해서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이제 누구의 잘잘못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기록물 관리 체계를 일신해서 그것들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는 기록이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신들을 깔고 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 이후 시대의 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9,700건의 비밀 기록들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 한 건도 이관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사초패기 아니냐. 조사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웃집 문 씨를 죽이려다가 새누리당을 향해서 니네 집 이 씨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5년 정부 시절 동안 남긴 기록은 얼마이며 그 기록을 얼마만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는지 이것 또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요. 정말 이 과정에 사초패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검찰은 정말 여기에 눈을 돌려서 수사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합니다.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이슈 중에 순번 3번 들어가실까요? 순번 3번. 여러분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요새 방청권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죠.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드러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중요하게 지금 이 사건이 발발이 된 것도 몹쓸놈의 녹취록이 어디선가 유출이 돼서 한국일보에 게재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는 단어들의 등장에 적잖이 당황도 하셨고요. 또 매도되고 있고 신메카시즘이 그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열풍 안에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작 녹취록이 272곳 이상 오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공판 과정에서 또 밝혀졌고 관련된 내용이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뭐 내용 중에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은 구체적으로 준비라는 워딩이 전쟁을 준비 뭐 이런 식으로 단어 몇 개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내란죄의 어떤 원흉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원했던 대로 들렸던 건지 고의적인 뭐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재판 기소하고 재판을 받을 정도의 객관적인 근거 있는 자료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 자, 우리 순번 3번은 어느 분이 전문가? 제가 제대로 안 정한 안 정했습니까? 예, 잠시만요. 정하죠. 잠시만요. 정하고 가실게요. 예, 뭐 실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내란 음모 자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내란 음모죄 재판 이후에 34년 만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30년 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자체로도 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더욱더 지금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린 게 바로 위헌정당 해산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어버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과연 이제 물론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했고 이번에 재판을 받는 분들의 내란 음모죄가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통합진보당이 내란 음모에 개입되었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따져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이석기 의원 등 이번에 그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내란 음모죄의 유죄가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정말 핵심적인 증거는 제가 보기에 이 녹취록하고 이 녹취록을 제공하거나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그 통신제한 조치 허가장을 가지고 가서 본인이 또 녹음을 했던 그 이모 씨라고 하는 분, 이분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분의 3회에 걸친 지금 또 그 법정 증언이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 이 녹음에 있어서 272곳 이상의 이런 오류가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역으로 이 사건의 증거가 그만큼 취약하고 증거 자체가 사실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국정원의 조급증을 저는 반영한다고 보는 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글로 풀을 때는 다시 들어보면 잘 들리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표현의 오류라든지 또 나중에 그 잘못된 부분들이 당연히 밝혀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녹취록의 오류를 보면 방금 전에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다 결정을 내보내자, 이거를 결전을 이루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 호전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호전적이고 뭔가 이석기 의원이 구체적으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후방에서 결혼하는 것들을 마치 획책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들을 직접적으로 내포하는 단어들로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절두산 성지를 결전성지. 그게 대표적으로 그 문제됐던 발언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완전히 오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녹취록을 글로 녹음물을 글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것 실수라기보다는 국정원이 작정하고 언론 플레이 및 재판정의 법원을 좀 기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고 또 그만큼 이 증거의 취약성, 국정원의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또 뭐 관련해서 그 해시값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또 해시값 전문가도 여기 계십니다. 뭐 들어야지 어차피 그건 이강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잠깐 좀 막 정해지지 않은 거를 막 잠깐 좀 재밌는 게 독일에서 이제 공산당을 해산했었잖아요. 56년도에 이제 해산 결정이 나오는데 그때도 사실은 문서 위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된 증거로 사용한 문서에 위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민주적인 어떤 질서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좀 왜곡을 해가지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 위조를 해가지고 그 증거로 제출됐었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가 지금 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게 바로 이 독일 공산당 해산 사건인데요. 거의 지금 하는 짓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놈입니다. 해시값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시값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컴퓨터를 다 이제 거의 대중화돼서 누구나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 안에 보면은 이제 기록 저장 장치로 이제 하드가 있고요. 또 USB도 아마 쓰실 거고 또 스마트폰 안에도 그런 저장 장치들이 있죠. 또 뭐 대용량 하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출력해서 내거나 저장 장치를 그대로 내거나 저장 장치를 또 복사해서 내거나. 네네.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뭐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형물을 그대로 압수해서 그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뭐 위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저장 장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얼마든지 문자를 뭐 삽입해 놓는다든지 이미지를 삽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출될 수 있고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변론했던 사건 중에서 왕지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 7월 4일인가 아마 기억되는데 그때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시점 이후에 주요한 피의자 중에 한 분의 컴퓨터에 장군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음악 파일이 새롭게 거기에 저장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아니 어떻게 압수수색하는 과정 이후에 이런 음악 파일이 저장될 수 있겠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적 표현물 소지 부분이 나중에 무죄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한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로 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이런 디지털 증거의 조작 왜곡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사례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이런 디지털 증거들의 왜곡이라든지 위조라든지 변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해시값이라는 건데 이 해시값은 뭐냐면 32자의 숫자와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로 이루어진 32자로 조합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쭉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파일의 DNA? 뭐 그렇게 보면 오, 멋지다. 예,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가들. 네, 그래서 이렇게 최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 파일을 예를 들어서 일기를 써가지고 그걸 일기장 1로 저장을 했다고 치면 그 일기장 1을 그대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복사해다가 자기네가 가져가서 이제 그 복사본이 있고요.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고 이제 복사본에서 출력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라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보죠. 근데 나중에 그 일기장을 봤더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난 이런 일기장을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일기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에서 이 최초의 일기장 파일과 그걸 복사해간 파일의 이 해시값 32자의 바로 그 파일의 DNA를 서로 대조를 해보면 그것이 일치하면 두 개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장 파일에다가 나는 오늘 점심 때 칼국수를 먹었다 해놓고 만약에 원본에는 마침표 점을 안 찍었는데 그걸 수사기관에서 보다가 이게 왜 마침표가 없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찍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 마침표 점 하나만 찍어도 이 32자의 해시값이 달라집니다. 그 위변조가 있게 되면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바로 이런 해시값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원본 파일을 복사해서 자기네들이 분석할 때는 쓰기 방지 장치라고 해서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부착하고 이런 복사해온 그런 파일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 파일들 지금 일부에는 또 원본 파일이 없다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고요. 이런 것들은 유죄로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 사이에 이렇게 해시값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다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파일 내용에 위 변조나 개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실제로 우리 법원은 이렇게 해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 간의 해시값이 달라지면 거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핵심적 증거가 그 녹취록인데 녹취록 자체가 증거로도 못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을 정리해 드리면 애초부터 이제 그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파일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 파일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어서 각각마다 이제 해시값 여부는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분이 가서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녹음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통신제한 조치를 받은 다음에 국정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더러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들여보낸 것 자체는
어떤 그 국가기관 혹은 그런 수사를 할 수 없는 권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수사 권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위법 수입 증거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또 그런 위법 수입 증거 여부를 돌파하더라도 그 국면을 넘어서더라도 이 해시값이 또 다르다면 그 역시도 또 증거 능력이 배척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통과했는데 보니까 272곳이 또 오류가 있어. 이런 세 가지 신빙성도 없고. 난관을 넘어야만 예. 이 녹취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요. 그래요. 좋아요. 증거가 아니어서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쳐요. 우리 사건 초기부터 이런 가정 많이 했잖아요.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 손치더라도 내란죄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재판 다 받았습니다. 마녀 상황 네. 사냥당해서 다 뭐 도리졸림 당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 능력이 없어서 무죄로 된다 한들 지금 잃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군부 독재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통과해 오면서 국가의 폭력, 국가의 불법 행위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거액의 국가배상 그런 재판들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 사법부가 반성한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는데 적어도 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확인되고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가 되는 것은 네. 법리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무죄가 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은 빼고라도 예.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불법성이라든지 혹은 증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죠. 기소하고 또 예.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맞습니다. 그런 제도의 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친다면 사실은 국가는 국가가 다 나서서 나중에 다 돈으로 다 배상해주고 관련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간다면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좀 선례가 되고 그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제의 도입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모두의 이재정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 사건이 뭐 이렇게 증거 능력, 녹취록 네.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다든지 해서 무죄가 나오면 사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자체가 예. 근거가 없어지는 건데 예. 왜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지가 예. 다시 한번 또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결국은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국면들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공안 카드로 보는 것이 가장 그렇죠. 사실은 합당하지 그때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팀장이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외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자 바로 이 사건이 발생했었죠. 예. 맞나요? 제 기억이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갔었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정부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보존 욕구 때문에 무리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 하지 예. 않는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석기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생각, 사상, 또 그리고 또 참여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우려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어떤 뭐 지하 혁명 조직의 대표도 아니고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공직자로서 그러한 좀 낡은 생각, 후진적인 사고 또 그리고 북한에 좀 편향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을 과연 국정원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뭐 증거들을 좀 왜곡 조작해 가면서까지 또 그리고 이렇게 공안 탄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책 위기를 돌파해가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막 사건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낡은 생각들을 우리가 교정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맞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유로운 어떤 사상의 자유, 네.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가감없이 비판되고 또 엄정하게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예.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퇴장할 건 퇴장하고 남을 건 남고 이런 방식을 거쳐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정권이 나서가지고 어떤 정권의 위기 돌파용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게끔 막 증거를 조작하고 뭐 네. 어제 김미 의원도 단식하다가 쓰러지셨던데 예. 15일째 단식하신다. 그 모습 보니까 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서 또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켜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왜곡되고 저는 꼬일 것이 좀 우려되고요. 그런 점에서도
국정원이나 이런 공안 당국의 이런 처사들은 더욱더 가혹하게 저는 비판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을 주장하고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저는 굉장히 숭배합니다.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제 그걸 보면서 조선일보에 이제 딱 나오는 거지. 갈등을 이재정 변호사 갈등 숭배하다. 바로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게 학문의 영역, 사상의 영역, 그리고 정치 영역 아닙니까? 다만 또 약간 확장한 얘기를 잠시라도 걸치고 갔으면 하는 게 조금 전에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뭐 기소라든지 수사라든지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책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여론 재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여론 재판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추측하건대 국가기관에서 나온 자료 아니겠습니까? 한국일보 맞죠. 기자가 어디 가서 어떤 취재력을 동원해서 그걸 입수를 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의 피사실 공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피사실 공표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 놀란 게 제가 이제 내라는 이 사건이 터지자 제가 이제 아마 KBS였던 것 같은데 뉴스 자료 화면이 간첩들이 산에 이제 무전기하고 이런 거 숨겨놨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깔면서 쭉 이 사건을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KBS인지 MBC 정확한지 아는데 공중파 방송은 맞았던 것 같고요. 굉장한 거죠. 이거는 뭐 그냥 현재 검찰이 발표한 내라는 사건을 발표하면서도 북한과의 연계는 지금까지 못 밝혀내고 있는데 마치 북파 간첩들인 것인 양 자료 화면을 깔고 막 보도를 하고 또 두 번째 놀랐던 게 사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뭐 공중파건 종편이건 거의 안 다루다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막 쏟아내는 듯한 막 완전히 물량종 폭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다뤘다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방송이 진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꼭 좀 유념을 해주시고 그런 전제하에서 뉴스들을 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우리의 조 부모님과 부모님들께 그 말씀 전해주세요. 근데 화면이라는 것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은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자기네 발이 아닌 척 관계자 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의 70.5를 애청하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은 그런 언론의 눈속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가려내실 그런 수준에 있으시다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이재정의 70.5를 좀 듣기 어려우신 나이 드신 부모님 세대분들 혹은 또 지역적으로 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 되는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공중파나 이런 데 의존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언론이 좀 바로 서고 또 그런 분들에게 보다 이제 정보가 좀 덜 제한적으로 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진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언론 개혁이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언론에서 해직되신 노정면 선생님이라든지 또 최승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진실을 위해서 또 새로 하시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뭐 국민TV도 이제 내년 4월달에 발기하신다고 하고 또 최승호 선생님도 뉴스타파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도 힘을 좀 나누어드리고 그분들이 용기와 좀 이런 것들 잃지 않게끔 격려해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 70.5 애청하시는 뭐 청취자분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와, 이광철 변호사님이 고정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처럼 말씀을 잘해주셔서 결론은 국민TV. 저기 광고 말씀 듣고 올까요? 음악 한 곡 주시고. 이미 광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국민TV 광고. 예. 또 해야 됩니까? 국민TV 광고. 국민TV. 그 다음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예정이 70.5 이런 변이 있나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능선을 넘어서 이제 4부 능선을 오를 겁니다. 8번, 예, 8번. 저희가 순번 정했잖아요. 네. 그 순번 순으로 4부 능선인데요. 저도 잠깐 아까 말을 하다가 우리 박주인 변호사님께서 잘라 먹으셔가지고 제가 못했던 얘기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당연히. 잘라 먹다 이런 거 방송용 아닌가? 호스트시잖아요. 예. 커팅 당했다. 저는 그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사안에서는 약간 뭐 비껴가 있는 듯하지만 특히 수사기관이 수사만으로도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강력한 무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사문화된 조항을 정말 유지를 하고 계속 피의사실 공표를 졸죄로 처벌해라 이런 우리들의 주장이 레토릭처럼만 울려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 전에 이제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다 끼어드시고 여러분 다시 되돌아 듣기를 하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주인 변호사님하고 뒤끝 장렬 이게 막 겹치면서 피의사실 공표 이러고 저 사라졌어요. 예. 그렇군요. 정말 이게 관철될 수 있는 법일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아마 기소된 수사기관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피의사실 공표는 원래 수사기관들이 기소가 되기 전에 그 수사하는 내용들을 흘릴 경우에 이제 처벌이 되는 규정인데 이제 수사기관들이 팔이 안으로 굽고 초록이 동색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저 수사기관이라고 저희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수사권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그래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이 차칫 오용될 때 그것도 이렇게 이 사건처럼 뭐 녹취록에 증거 능력이 없어서 실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에 근거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흘려지고 난 뒤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들. 예, 그런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 말씀 좀 보태면. 예.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 대화록 폐기와 유출건을 수사하면서 폐기건을 수사할 때는 우리 이 차장님, 이진한 차장님 거의 매일같이 내려와서 기자 브리핑을 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상세하게. 쫙. 근데 유출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과묵하시네요. 심지어 말씀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서면 조사를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2차례나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들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뜻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들을 해나가는 거고 그 극단적인 사례를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것들도 정말 소일고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결과 지금도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공존 공용하면서 이렇게 짝짝꿍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사안의 본질은 왜곡되고 결국 그 피해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체성들을 위협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이 현실들을 정말 우리 이진한 이사님께서 정말 깊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차제에 정말 알 권리로 그동안 너무 남용돼 왔어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이진한 이사님께서 진지하게 한번 숙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어떤 사안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공표를 하시고 어떤 사안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원칙에 입각해서 또 꽁꽁 감추시고 그 원칙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한 차장님, 그렇죠. 이진한 차장님이시죠? 서울중앙지검 이 차장으로 계십니다. 이 차장님이신 이 차장님이십니다. 아이고. 4분 능선. 순번 4번 이 딱딱한 진행을 촉발하신 박주민 변호사님 순번 4번 만족하십니까? 저희 춘천에서 또 사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광범위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또 관련 뭐 시민단체 관계자 농민단체 관계자분을 대상으로 그냥 범죄 혐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이루어졌다. 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이광철 변호사님이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실게요. 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춘천에 이제 춘천 시민연대 그동안 무상급식 등을 주장해 왔었고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춘천 시민단체 연대회의.
예, 그리고 전교조 춘천 지부, 강원 지부, 그리고 전농 강원 지부. 이 단체에 속해 계시는 세 분을 강원지방경찰청이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만일 위법의 사실이 있으면 바로 즉시 입건 조치하라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이 문건 작성자인 경찰관들 내부의 알력 문제 때문에 이 문건이 바로 이 시민단체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었지만 상급 비밀, 또 원본 보호기간은 2020년 12월 30일, 보존기간 10년, 사본은 정보감사 수감 후 파기 등의 도장이 이렇게 선명히 찍혀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이분들은 강원 지역, 춘천 지역에서 농민단체라든지 정교조 뭐 지부장이니까 대표격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또 춘천 시민연대회의의 그 대표자인 분은 한림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고,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런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관계자들을 이렇게 사찰하면서 이들의 활동선을 이렇게 일일이 감시해 왔다고 하는 게 대단히 좀 충격적인 일이고요. 바로 이런 점들에서 비춰보면 서울 지역이라든지 그보다 강원 지역보다 훨씬 더 정권의 비판적인 활동들이 많은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한 사찰들은 없는 것인지 새삼스럽게 의문들을 불러일으키고,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뭐 합법적인 내사의 일환이었다, 이런 식의 드립을 계속 까고 계시는데, 예, 과연 그런 그 합법이 변호사님 제가 모르는 무슨 법이 있는지 우리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냐. 수사를 해보고 위법적인 게 드러날 수도 있냐. 수사를 해서 위법적인 게 드러나면 또 이제 처벌을 구하는 뭐 법적 절차를 밟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왜 어떤 거는 내사라든지 수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건 사찰이라는 식으로 약간 위법성이 느껴지는 이런 단어를 붙이는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찰 전문가이시죠. 사찰 전문가 계십니다. 강원도 제가 방금 춘천 사찰하니까 절들이 쫙 뜨더라고요. 사찰 전문가. 제가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자학개 너무 강했어. 제가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보죠. 사찰이라고 하는 것하고 정상적인 수사나 내사가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특정한 범죄에 혐의가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시작되는 게 내사 및 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한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약간 성향이 이상하니까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계속 정보를 취합을 해라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사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경찰분들이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를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소명 못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사찰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질문.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시민단체에서 뭐 얼마 전에 집회를 했는데 뭐 집회 자체가 뭐 위법하다. 그쪽에서 얘기할 일반교통 방해죄 흔히 뭐 적용하곤 하잖아요. 또는 일부 시위자에 의한 일탈이 있었다. 그런 우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내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래도 안 되죠. 네. 우리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바로 그 얘기를 봤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범죄 예정자를 잡아들여요. 예전에는 저희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보면 어떤 인권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느 행위부터 차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확고하게 구체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된 거죠. 진짜 그렇지 않으면 범죄 예정자다라는 이유로 뭐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기억이 나실 사안인데, 과거 1991년도에 윤석양 이병이라고 하는 분이 보안사에서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 폭로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때 그 사찰 대상에 포함되셨던 분들이
이제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 사찰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하면서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군대가 보안사는 이제 군대니까 군대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위법하다. 뭐 당연한 것이죠.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이게 망원은 프락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탐문 채집. 그러니까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경우 이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시한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거기 우리 사찰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공적인 인물들이다. 공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안 알려진 사람에 비해서 무슨 프라이버시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이 덜 그 보장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그 구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적 인물에 대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제한되는 이유 자체가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공적 인물 이런 얘기하지 마라. 그게 무슨 알 권리라든지 국민들에게 공적 이익이 되는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이 아니지 않냐라고 일축한 그런 판시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1, 2년 됐죠. 기무사에서 어떤 테이프 하나를 흘렸죠. 쌍차 그 맞습니다. 농성장 현장 테이프 하나 흘렸는데 그 테이프를 이제 탁 틀어보니까 민주노동당 관계자분이나 노조 관계자분들 일상이 다 촬영된 거예요. 어떤 분이 나서 담배 피시고 집 근처에서 쓰레기 버리러 가는 장면, 아내분의 가게 문을 열어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촬영이 돼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게 불법 사찰임이 인정이 돼서 그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뭐 파업 현장에 내는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내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기무사는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촬영 대상이 됐던 민주노동당 관계자분이 그 이후로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끊임없이 사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시다가 자살을 하셨죠. 극복을 못하시고 그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을 못하시고 그래서 참 국가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거 조금 다른 사안인데 김영근 선생님이라고요. 그 전북 지역에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그 약 한 3년 넘게 패키감청이라는 걸 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패키감청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인터넷 회선을 그대로 국가정보기관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화면 그대로 같이 그렇죠. 보고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뭐 네이버 들어가면 네이버 보고 또 뭐 개중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야동을 다운받아서 보면 같이 보고 계시고. 그렇죠. 개그 콘서트도 같이 보고 뭐 인터넷 뱅킹하면 그것도 보고 뭐 일기 쓰면 일기도 보고 이런 건데 이분이 이제 패키감청에 대해서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기자회견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패키감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온 몸이 누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온몸의 신경이 하나하나 곤두서면서 몸이 견딜 수 없이 힘들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공포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 고통만큼이나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듣고서 정말 우리가 헌법에 이 사생활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규정해둔 취지가 저는 정말 느낌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헌법의 기본권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영역을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더군다나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을 쫓아다니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 해당자분들을 자칫하면 아까 자살하신 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칫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행위인 점에서 정말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그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우리 잊어버렸지만 그 피해자셨던 김종인 님 같은 경우도 자살 시도하셨죠. 김종인 선생님도 정말 괴로워하셨었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근데
참 이상하게 이게 이명박 정부 이후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여기서도 어떻게든 좀 못하도록 좀 뭐 선을 좀 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네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상급 비밀 정보라고 했는데 관련자에 의해서 또 공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위법한 사실을 담고 있었고 뭐 그게 이광철 변호사님이 모두에 살짝 붙이시긴 했지만 그게 알력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은 공익적인 내용을 고발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협심에 의해서건 간에 이것들이 노출돼서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고 지켜져야 될 이익이 크다면 그분들이 비밀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또 처벌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저희 국정원 사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정보원에 해당 그 직원 현직 직원이었던 사람한테 압수수색이 가고 정작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그랬던 기억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보호와 법적인 그러니까 제도적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좀 실효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의 제정도 시급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런 문제가 국가가 한 개인을 사찰하고 미행하고 감시해가지고 그 육체적인 정말 그 벼랑 끝으로 몰아서 이렇게 가는 행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상식의 문제이고 누구보다도 보수가 분노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좌우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로 몰아가가지고 일부 뭐 국가를 흔들고 이런 식 종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작태들에 대해서 특히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정말 제기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객관적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 희망을 말씀하신 거죠. 저 외웠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방송 내용을 고민하던 그 첫 방송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매번 우리의 방송 내용을 채워주고 있는 시국이 참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좀 할 거 없는 날이 좀 와서 민변 소개도 좀 하고. 예, 맞아요. 우리 프로그램 있는데 이제 민변 없어질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죠. 농담 더 많이 하고 노래도 듣고 그러고 싶어요. 민변 회비 너무 비싸가지고. 예, 오늘 방송도 이렇게 알토란같이 채워주셨습니다. 뭐 어떨 때는 해시값 전문가가 됐다가 뭐 사찰 전문가가 됐다가 여러분들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방송이 알찰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우린 또 다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예. 저희는 뭐 이상한 놈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맥들이 없으시다. 자, 역시 뭐 예전처럼 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면서 이 사회 어느 곳에서 또 어떤 활약을 하고 계실지 또 2주간 기대하면서 2주 뒤에 우린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에 뵙고요. 두 분도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